안녕하십니까. 김명석 세무사입니다. 네, 세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강의는 양도소득세 절세 방안 그 첫 번째 시간인데요. 요 번째 시간은 주택에 대한 걸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을 통해서 우리가 경매를 통해서 주택을 취득했습니다. 취득했는데 그 주택 취득한 걸 가지고 어떻게 세금을 줄일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이었는데요. 자, 저번 시간 거 잠깐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우리가 양도소득세 계산 방식에 대한 걸 배우셨는데요. 그 중에 가장 큰 핵심은 뭐였습니까? 필요경비. 그렇죠. 필요경비를 챙기자였습니다. 필요경비를 잘 챙김으로 인해서 세금을 줄일 수 있게 됐죠. 그래서 세금 줄이는 걸 우리는 절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택에 대한 걸 가지고 세금을 줄이는 방법, 즉 주택의 필요경비를 찾아보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택의 필요경비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택의 필요경비를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림을 쭉 그려서 필요경비가 되는 거와 그 다음에 필요경비가 되지 않는 거를 한번 구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는 필요경비가 되는 거, 그 다음에 이쪽에는 필요경비가 되지 않는 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는 필요경비가 되는 거. 자, 이쪽에는 필요경비가 되지 않는 거. 자,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죠. 그래서 필요경비와 되는 거와 되지 않는 거를 한번 구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이 요거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경매 지식을 먼저 좀 아셔야 되는데요. 일단 주택에 대한 부분의 지식, 그 부분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을 잠깐 제가 여기서 설명을 잠깐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이 그 경매 과정에서 첫 번째 시간에 경매 그 과정을 배우셨을 텐데요. 네 가지 단계 기억나시나요? 벌써 잊으셨다고요?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권리 분석, 그 다음에 물건 분석, 명도 분석, 수익 분석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부분에 대한 부분은 수익 분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익 분석은 왜요? 경매는 돈 벌기 위한 거다라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수익 분석을 맨 앞에 두자. 그래서 수익 분석은 나는 몇 %의 수익률을 얻을 거야 라는 걸 맨 앞에 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였어요? 권리 분석이었잖아요. 자, 그러면 주택에 대한 거 들어갈 때 우리가 권리 분석을 먼저 해보자라는 거죠. 주택의 권리 분석 여기 잠깐 쓰도록 하겠습니다. 권리 분석. 자, 주택의 권리 분석은 시간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흘러갑니다. 자, 권리 분석. 주택의 권리 분석의 가장 큰 핵심 사항은 뭘까요? 주택의 가장 큰 권리 분석의 핵심 사항은 권리 분석의 가장 큰 핵심은요? 저번 시간에 첫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말씀드렸을 텐데 권리 분석의 가장 큰 핵심 사항은 무슨 권리를 찾자였나요? 그렇죠. 네, 이제 생각이 나시죠? 말소 기준 권리를 찾자. 네, 였을 겁니다. 자, 그러면 말소 기준 권리 네 가지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기억이 나실 겁니다. 자, 뭔가요? 저당권, 그 다음에 저당권 있고요. 압류, 가압류 이렇게 있었죠. 그 다음에요. 담보가 등기 있었고요. 그 다음에 경매, 기입, 등기. 요 네 가지 중에서 가장 먼저 성립된 권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기준. 네, 기준 잡고 기준 앞에 있는 권리는 낙찰자, 즉 매수인이 어떻게 된다고요? 인수한다라는 걸 배우셨고요. 뒤쪽에 있는 거는 어떻게 된다고요? 소멸 혹은 말소한다라는 거를 배우셨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러면 요거 이외에 네 가지 종류 이외에 전세권이라는 게 있어요. 특수 전세권인데 전세권도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 있어요. 특수 상황에서는. 근데 그거는 논외로 하고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하셔야 되는 거는 요 네 가지 기준이 되죠. 자, 그렇다면 주택에서 말소 기준 권리 앞에 임차인이 먼저 전입신고를 해놨다. 네, 전입신고를 먼저 해놨다면 이 전입신고를 해놓으면 매수인한테 어떤 능력을 가진다 하던가요? 그쵸? 대항력. 그쵸? 대항력을 가진다 그랬습니다. 대항력을 가진다라고 배우셨죠? 그래서 이 대항력을 가지는 조건, 금세 또 잊어먹으셨을 거니까 또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항력을 가지는 조건은 주택임차보호법 제3조에 나와 있습니다.
두 가지를 갖추게 되면 대항력을 갖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지금 세법 시간인데, 네, 세법 시간인데, 네, 지금 경매 논리를 다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왜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합니다. 자, 대항력을 갖추는 조건은 여기 나와 있네요. 전입신고가 있고요. 하나는 또 뭔가요? 그렇죠. 주택의 인도 혹은 주택의 점유가 있어야 되겠죠. 이 두 가지 요건을 갖추면 대항력을 갖추게 됩니다. 자, 대항력은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권리예요? 내가 이 집을 혹은 이 집을 내가 그냥 살게끔 해줘. 그리고 그 대신에 나중에 내가 나갈 때 내 보증금 매수인 네가 책임져 줄래? 라는 권리가 되겠죠.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 대항력을 가지게 됩니다. 대항력을 가지게 되죠. 자, 그러면 대항력을 가지고 있는 요거 말고 요 경매를 요렇게 하는 케이스 말고 우리 일반 매물 시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매물 시장으로.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3억짜리 집을 취득을 한다. 라고 가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약금 3천만 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중도금 1억 원. 그다음에 잔금 1억 7천만 원. 네. 이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안에 전세금이 7천만 원이 껴져 있네요. 그럼 잔금은 얼마 주면 되나요? 잔금은요? 잔금은요? 1억 원. 네, 잔금 1억 원만 주면 되죠. 그럼 나는 일반 매매 시장에서는 나는 얼마 주고 취득한 거예요? 취득가액이 3억 원 주고 취득한 거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 양도소득세 계산하실 때 취득가액은 3억이구나 라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거 빼고 이제 요거 일을 경매 시장으로 그대로 옮겨오도록 하겠습니다. 경매 시장으로 끌고 와서 주택에서 여기가 전입신고가 똑같이 7천만 원이 먼저 되어 있네요. 먼저 되어 있다면 이 주택은 낙찰가액이 얼마에 수렴할까요? 얼마에 수렴하게 될까요? 그렇죠. 네, 2억 3천만 원에 수렴하게 되겠죠. 물론 2억 3천만 원보다 조금 더 주고 사는 사람이 있고 덜 주고 사는 사람이 있고 만약에 덜 주고 샀으면 그만큼 난 이익이 되겠죠. 그게 경매 메리트잖아요. 그래서 2억 3천만 원에 나는 낙찰 받았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취득가액이 얼마입니까? 2억 3천만 원이 되겠죠. 2억 3천만 원. 자, 그러면 경매를 통해서 2억 3천만 원 통해서 나는 경매를 통해서 취득했고 일반 매매 시장 똑같은 케이스잖아요. 3억 원을 통해서 취득했습니다. 똑같이 5억 원을 팔았습니다. 자, 그러면 경매를 통해서 취득한 게 세금이 많이 나오나요? 일반 매물 시장에서 취득한 게 많이 나요. 세금이. 헷갈리시죠? 네. 저번 시간에 배우셨던 거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보면 일반 매물 시장에서는 5억 마이너스 3억이니까 양도 차익이 얼마예요? 2억 원. 그렇죠. 경매 시장에는요. 5억 마이너스 2.3억 원. 세금이 양도 차익이 더 크네요. 그러면 경매를 통해서 취득하게 되면 세금만 많이 내는 결과가 생기네요. 자, 그렇다면 만약에 그 대항력을 갖추었던 그 보증금 7천만 원을 어디에다가 넣어주면 경매가 더 일반 매물 시장하고 똑같아질까요? 어디다가 넣어주면 될까요? 그렇죠. 정답은 필요경비에다가 넣어주면 되지 않겠냐라는 거가 되겠죠. 필요경비 그 7천만 원을 필요경비에다가 넣어줘라. 그러면 우리가 저번 시간에 설명드렸듯이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빼고 필요경비 여기 안에다가 7천만 원을 빼주면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게 돼요. 다만 나는 얼마를 2억 3천만 원이 아닌 2억 원에 내가 낙찰받았다면 나는 이득을 보게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필요경비에 들어가는 것 한번 보면 이렇게 되네요. 대항력을 갖춘 임차 보증금의 인수액은 필요경비로 넣어줘라 라는 거죠. 대항력을 갖춘 임차 보증금의 인수액. 그래서 대항력을 갖춘 아까 7천만 원은 어디로 넣어주라고요? 필요경비로 넣어주면 똑같이 3억 원 이렇게 맞춰지게 되네요. 그래서 필요경비로 넣어줘라. 자, 그러면 대항력을 못 갖춘 임차 보증금의 인수액은 필요경비로 당연히 안 들어가겠네요. 그래서 대항력을 못 갖췄어요. 못 갖춘 임차 보증금의 인수액은 필요경비로 들어갈 수가 없게 되네요. 대항력을 못 갖췄어요. 대항력을 못 갖춘 임차 보증금의 인수액. 자, 예를 들자면 여기서 한번 볼까요? 전입신고가 뒤쪽에 이루어졌네요. 말소기준권리 뒤쪽에 전입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전입신고가 이렇게 이루어지면 낙찰자, 매수자는
요 전입 7천만 원에 대한 보증금에 대한 책임이 있나요, 없나요? 책임이 없죠. 책임이 없죠. 그죠? 다만 우리는 우리 첫 번째 시간에 배우셨던 무슨 분석까지 해줘야 돼요? 무슨 분석까지? 그쵸? 명도 분석까지 해줘야 되겠죠. 이 집은 내가 받았으나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고, 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죠. 네, 경매는 낙찰을 받았으나 이 집은 누가 점유하고 있어요? 누가 점유하고 있어요? 그쵸? 네, 그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겠죠.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입신고가 뒤에 와 있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내보낼 수 있을까? 이게 뭐였어요? 이게 명도 분석이었죠. 그죠? 명도 분석을까지도 진행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명도 분석까지. 자, 명도 분석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뭐라고 하시던가요? 대부분의 교수님들이. 네, 교수님들이 뭐라고 제일 먼저 하시던가요? 법으로 하시라고 하시던가요? 법대로 해! 라고 하시던가요? 네, 첫 번째는 그렇죠. 대부분 다 협상하시라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협의하시라. 그래서 낙찰 잔금 내고 똑똑 두드려서 여기 낙찰 받은 김 누구 아무개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드릴까요? 라고 해서 협상하시는 방법. 이 방법을 많이 씁니다. 자, 그럼 협상하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은 뭘 제시를 합니까? 그렇죠. 이사비용. 자, 이사비용 제가 넉넉히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 이사비용 뭐 평당 20만 원 하는데 저는 평당 30만 원 챙겨드릴게요. 예, 챙겨드립니다. 그래서 평당 30만 원 드리는 걸로 해서 임차인이 나는 뭐 7천만 원 포기하고 뭐 이사 비용만 받아도 저는 나가겠습니다. 라고 하게 되면 오케이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죠? 그래서 7천만 원 이사 비용을 내가 300만 원 정도가 내 주머니에서 나갔네요. 자, 이사 비용 300만 원. 요거는 필요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없다? 어떻게 될까요? 네, 정답은요? 없게 되죠. 이사 비용은 여기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요? 대항력을 못 갖춘 임차보증금은 인수액의 한 형태에 해당이 됩니다. 이사 비용. 그래서 이 이사 비용은 전입신고가 뒤로 옴으로 인해서 내가 은혜롭게 주는 거예요. 내가 꼭 줘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소유권 이전하고는 관련이 없는 그런 은혜로운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사 비용. 그래서 이 이사 비용은 필요 경비로 들어갈 수 없음을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순수하게 잘 비워주면 좋겠지만, 어떤 경우는 요즘에는 많이 없어졌는데, 저희가 처음에 경매를 할 때는 보면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실제 이제 경매 현장에서 많이 나가보면 명도를 할 때 가장 어려운 점들이 뭐냐면 이런 부분이에요. 내가 가서 그 임차인을 만나봤는데 그 임차인이 정말 불쌍한 그 형국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분들이랑 협상을 할 때 그분의 입장에서 역지사지된 입장에서 먼저 생각을 한다면 그게 협상할 때 많이 좋은 유리한 그런 카드가 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뭐 그 사람의 마음을 먼저 또 공감을 좀 해주고 라는 거죠. 네, 이런 공감의 그런 마인드를 좀 가지시면 협상하실 때 좀 유리한 카드를 얻으실 수 있게 되죠. 네. 자, 그래서 이사 비용을 해서 잘 나가시면 좋겠지만 어떤 분들은 나는 그 비용 받고 못 나갑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법의 힘을 빌리셔야 되겠죠. 법의 힘을 빌리게 됩니다. 힘이 아무리 좋더라도 우리는 스스로 자력구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강호동이 와도 자력구제를 할 수가 없네요. 자, 그러면 법의 힘을 빌립니다. 자, 경매에서는 법의 힘을 뭘로 빌리면 되나요? 그쵸. 인도명령 신청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인도명령 신청하면 인도명령 정본이 저희한테 날라옵니다. 그 정본을 받아가지고 어디다가 가면 되나요? 네, 그냥 임차인한테 가가지고 나가세요! 하면 돼요? 안 되죠. 어디다 가면 됩니까? 법원에 가시면 저 끝쪽에 가시면 집행관실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관실에다가 이 정본을 갖다 주게 되면 5년본 모시에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죠. 그 대신에 집행비용을 내게 되죠. 집행비용. 네, 집행비용을 내게 됩니다. 자, 집행비용, 평당 가격 계산해서 집행비용을 내 주머니에서 돈을 내게 되네요. 자, 집행비용. 이건 어떻게 될까요? 집행비용. 네, 집행비용. 자, 집행비용. 요건 어떻게 될까요? 원칙적으로 집행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을 받으실 수가 없게 됩니다. 자, 요거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데요. 이 집행비용은 원칙적으로는 필요경비에 들어가실 수가 없게 되네요. 왜냐하면 이미 소유권은 다 넘어왔어요. 다 넘어와 있는 상태에서 내가 법적인 효력만 지금 이렇게 발휘하는 거예요. 소유권 이전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 집행비용 중에서 혹시 소유권하고 관련이 있는 경우는 네, 예외로 네, 인정을 받으실 수가 있게 되네요. 그래서 이 집행비용은 소유권 관련이 있는 경우 외에는 집행비용은 원칙적으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가 없고, 만약에 소유권 관련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집행비용은 인정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런 경우들이 더 있죠. 제가 빨리 집행을 빨리 해야 돼요. 집행을 빨리 해야 되면 우리 집행관들이 막 나옵니다. 집행관들이 나와가지고 저는 이제 12시까지 사무실에 복귀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빨리 좀 진행 좀 해주세요. 또 사람의 일이잖아요. 그래서 집행관장을 불러서 이제 좀 빨리 좀 진행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사람의 일이니까 조금씩 빨리 좀 끝내시고 막걸리 한 사발 하시고 그 다음에 목욕도 한번 하시고 가십시오 해서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급행 비용으로 이렇게 한 돈 30만 원 정도 챙겨줍니다. 이런 경우들도 왕왕 있고요. 지금도 뭐 가끔씩 이렇게 챙겨주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좀 빨리 좀 진행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그래서 그걸 급행비용이라고 할까요? 급행비용. 이 급행비용 이건 어떻게 될까요? 네, 이것도 경비로 인정받을 수가 없네요. 왜요? 영수증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급행비용. 이것도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급행비용. 네, 급행비용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급행비용도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사비용, 집행비용, 급행비용 여기까지도 경비로 인정을 받을 수 없음을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경매 낙찰잔금을 냅니다. 경매 낙찰잔금을 낼 때 내가 잔금이 모자라게 되면 대부분은 뭐를 해야 되나요? 그렇죠. 대출 받죠. 대출. 경락 대출을 받습니다. 경락 대출 받으면 그 다음 달부터 뭐가 생기나요? 이자가 생기죠. 이자. 자, 그러면 이자 비용. 요건 어떻게 될까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없다? 자, 그렇죠. 이자 비용은 필요경비로 안타깝게도 인정을 받을 수가 없게 되네요. 자, 이자 비용은 인정을 받으실 수가 없게 됩니다. 자, 요거는 잠깐 제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자 비용은 왜냐하면 돈에 대한 대가예요. 돈에 대한 대가. 그래서 이자 비용은 경비로 인정을 받으실 수 없음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자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을 받으실 수 없다. 돈에 대한 대가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내가 낙찰잔금을 내려고 하니까 수익 분석을 잘못했어요. 내가 내면 내가 손해를 많이 볼 것 같아요. 그래서 낙찰잔금을 안 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저 말고 2등 신고한 사람 있죠? 2등 신고한 사람을 우리 뭐라고 부르나요? 차순위 매수 신고인. 그 사람이 이제 내야 되겠죠. 근데 그 사람이 돈을 내려고 하니까 그 사람도 수익 분석을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거 물리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 사람도 안 냅니다. 자, 그렇게 되면 경매 절차상 그 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재매각 절차로 가죠. 그죠? 재매각 절차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재매각 결정기일 1, 2, 3일 전까지 최초 낙찰자, 그 다음에 차순위 매수 신고인 두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어느 누구라도 먼저 내면 자기 걸로 갖고 옵니다. 갖고 오는데 근데 그 기간 동안 한 달 동안 기간이 딜레이 됐죠. 그죠? 딜레이 된 동안 뭐가 붙어 있을까요? 연체금 이런 게 붙어 있죠. 그 다음에 재매각 넣었으니까 경매 비용이 추가적으로 더 붙어 있겠네요. 그 비용은 잔금 이외에 추가적으로 더 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연체금과 그 경매 비용 이건 어떻게 될까요? 필요경비로 내가 두 번에서 나갔으니까 필요경비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라는 겁니다. 있다? 없다? 네, 정답은 없습니다. 네, 없게 되죠. 그죠? 그래서 연체금과 그다음에 경매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을 받을 수가 없게 되네요. 연체금은 왜요? 벌과금의 성격이죠. 제대로 내야 되는데 제때 안 낸 거예요. 그래서 연체금은 필요경비로 인정을 받을 수가 없게 되고요. 경매 비용은 원래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는 비용이 되네요. 그래서 연체금과 경매 비용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낙찰잔금을 냅니다. 낙찰잔금 다 내고 이제 내가 받은 주택부터 아파트 뭐 여러 가지 내가 집을 한번 돌아보셔야 되겠죠. 집을 쭉 이렇게 돌아보십니다. 이때부터 여러분들은 마음을 단단하게 잡수셔야 됩니다. 네. 내 집이 참 깨끗할 것이다. 내 집은 참 안전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대부분은 집이 다 엉망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네. 창문부터 한번 구경 한번 해보실까요? 네. 창문 대부분은 깨져 있습니다. 네. 천장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천장은 대부분은 구멍이 뚫어져 있는 경우들이 많죠. 네. 바닥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바닥은 퍼즐이 맞춰져 있죠. 여기에 있는
네, 바닥재가 이쪽에 바닥재 와 있고요. 벽지는요, 대부분 다 떨어져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한숨을 막 쉬고 있는데 바깥에서 누가 똑똑 두드립니다. 이렇게 막 정신없을 때 바깥에서 누가 똑똑 두드립니다. 누구세요? 하고 문을 열니까 누가 들어오냐면 누가 계시냐면 전에 임장 활동 왔을 때 저한테 아주 좋은 정보를 주신 고마운 분이 서 계세요. 근데 저보고 웃고 있네요. 네, 웃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누구시냐면 저한테 이런 정보를 줬네요. 우리 아파트는 몇 세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세는 이렇고, 그 다음에 매매는 이렇고, 그 다음에 관리비는 이렇고, 그 다음에 여기 사는 사람들은 주로 40세, 50세가 많고, 직장인들 많고, 그 다음에 학구는 어떻고, 이런 거 다 얘기해주고, 당신 말고 여기 한 7명에서 6명 정도 왔다 갔어요. 이런 정보들. 그 다음에 밀린 관리비는 얼마 있습니다. 이렇게 정보를 줬던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웃으면서 있습니다. 누구실까요? 그쵸? 관리소장님이십니다. 관리소장님이 저를 보고 왜 웃으실까요? 소장님이 저를 좋아하셔서 웃으실까요? 아니죠. 네, 뭘 받으러 오셨겠죠? 뭘 받으러 오셨을까요? 밀린 관리비 받으러 오셨습니다. 자, 밀린 관리비가 300만 원이라고 하네요. 근데 밀린 관리비 300만 원, 그 결제를 다 하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 중에서 내가 책임져야 될 것만 결제하시면 되죠. 그 중에 책임지는 거가 어떤 건가요? 공용과 전용이 있으면 어떤 부분만 책임지시면 돼요? 그쵸. 공용만 지시면 됩니다. 전용은 책임지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공용에 대한 관리비 인수비용만 책임을 지면 되네요. 그래서 특별승계인인 매수인 여러분들은 공용에 대한 전 임차인이나 전주인이 남겨놨던 갚지 못했던 그 관리비 비용은 인수를 하는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관리비 인수 비용. 이거는 무조건 인수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거 인수 비용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라는 겁니다. 애매하죠. 네, 필요경비로 받을 수 있다? 없다. 네, 정답은 필요경비로 받을 수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래서 관리비 인수 비용은 경비로 인정을 받으실 수가 없게 되네요. 그런데 최근에 대법원 판례가 나타났습니다. 이 대법원에서는 인정을 해주는 추세로 갔네요. 어떤 분이 오피스텔 100채를 낙찰을 받았습니다. 100채를 낙찰을 받았는데 한 채당 그 관리비가 얼마 밀려 있었냐면 1,000만 원이나 밀려 있네요. 그러니까 100채니까 얼마예요? 10억이죠. 그래서 10억에 대한 관리비를 물어주게 된 거예요. 네, 물어주게 됐으니까 그걸 가지고 세무서에다가 이게 필요경비다라고 해서 신고를 한 거예요. 신고하니까 세무서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세법에 따라서 관리비 인수비용 이거는 필요경비가 아니네요 라고 해서 부인을 한 겁니다. 네, 부인을 하니까 좋다. 그럼 나는 소송을 하겠다. 그래서 납세자가 소송을 올라가게 됩니다. 소송 올라가니까 대법원까지 쭉 올라가긴 대법원까지 해서 대법원에서 판결이 이렇게 났습니다. 판결이 관리비 인수 비용은 특별승계인이 무조건 승계하는 걸로 봐야 된다. 그래서 인정하는 걸로 간다. 그래서 대법원에서는 인정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자, 그럼 여러분들 관리비 인수 비용 이거는 지금 대법원에서 인정하지만 세법에서는 아직까지 예규로 아직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 좀 따져보셔야 된다는 거죠. 실익을 좀 따져보셔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600만 원 정도가 인수비용이 있어요. 그럼 600만 원의 세금 효과를 계산하시면 최고세율이 38%니까 세고세율이 38%니까 한 150만 원 정도가 줄어들게 되겠네요. 150만 원. 그럼 150만 원을 세금을 줄이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법원까지 가야 되겠죠. 대법원까지 가시려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변호사님에다가 수임을 또 줘야 되겠죠. 변호사님 기본 착수금 500만 원 드리고 성공 보수료도 드리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면 관리비 인수비용 150만 원 줄인 것보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케이스가 나타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실익을 좀 따져보시고 아직까지는 관리비 인수 비용이 법적으로 아직 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들어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필요경비로 들어가실 수 있음을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필요경비가 쭉 들어와 있는데요. 이렇게 복잡한 여러 가지 분석을 다 내가 할 수가 없으니까 주변에 여러 가지 우리 지지옥션이나 여러 가지 땡땡 옥션이나 여러 가지 옥션 회사들이 있잖아요. 그런 회사들 혹은 경매 컨설팅 회사들한테 이런 거 다 나 하기 싫으니까 그냥 대신해서 나 저 물건 받아주고 키만 딱 갖다 줘. 네, 키만 갖다 줘. 그 대신에 내가 컨설팅 비용 줄게.
이렇게 하는 경우들 있죠. 이 컨설팅 비용, 요거는 어떻게 될까요? 컨설팅 비용. 경매 컨설팅 회사에다가 주는 컨설팅 비용, 요거는 어떻게 될까요? 이건 또 경매는 필요 경비는 어떻게 될까요? 필요 경비로 인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요거는요. 그래서 컨설팅 비용은 필요 경비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음을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컨설팅 비용. 그래서 만약에 시간이 없거나 뭐 돈은 있는데 시간이 없거나 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난 못하겠다. 그러면 컨설팅 업체를 통해서 컨설팅 비용이 들어간다라고 하지만 이거 다 필요 경비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컨설팅을 시켜서 만약에 이런 여러 가지 비용들이 막 들어가더라도 컨설팅 비용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면 경비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음을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컨설팅 비용.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거를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파트다, 주택을 내가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여기를 직접적으로 살거나 실제 거주용으로 살거나 아니면 투자용으로 하거나 둘 중에 한 가지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지금 보면 창문도 다 깨져 있고 바닥 다 깨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고쳐야 되죠. 인테리어를 해야 됩니다. 자, 인테리어 중에서 필요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건 없을까? 네, 이걸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거 중에서 안타깝게도 다 인정해주면 좋겠지만 세 가지밖에 인정을 받으실 수가 없게 되네요. 자, 그 세 가지가 이겁니다. 세시, 확장, 네, 보일러. 요 세 가지밖에는 인정을 안 해주네요. 세시, 확장, 보일러. 요겁니다. 세시는 네, 짜제말로 말씀드리면 샤시입니다. 샤시. 국어 대사전 제가 찾아보니까요. 세시로 되어 있네요. 세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샤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확장은 모든 확장이 다 됩니다. 작은 방 확장, 큰 방 확장, 뭐 베란다 확장, 모든 확장이 다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보일러는 경동 엑스텐드 보일러 가는 거 있죠. 보일러 전체를 가는 거. 이런 거는 필요 경비로 다 인정을 받으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다만 보일러 중에서 배관만 가는 건 안 됩니다. 그래서 보일러 중에서 우리가 이제 배관만 가는 게 있습니다. 배관 교체 공사는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세시, 확장, 보일러 이렇게 세 가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대부분 보시면 인테리어 하실 때 이게 섞여서 들어가죠. 섞여서 많이들 들어갑니다. 그래서 세시, 확장, 보일러가 섞여서 들어가는데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준비하실 서류를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서류를 준비하실 때 요 세시 확장 보일러로 좀 써주세요. 이렇게 인테리어 회사에다가 말씀드리면 부가세 별도로 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래도 드리세요. 부가세 별도로 주고 세금 계산서를 별도로 이렇게 수취하더라도 이거를 받아 놓으시는 게 훨씬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시 확장 보일러 말고 아예 나는 완전히 대수선 할 거예요. 집을 완전 뜯어 고칠 거예요.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대수선 합니다. 대수선 비용. 네, 이런 것들도 다 필요 경비로 인정을 받으실 수 있게 된다는 것 같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대주선 비용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낙찰 받게 되면 뭘 내나요? 그죠? 지방세인 취득세를 낼 겁니다. 그 다음에 법무사 통해서 들어가게 되면 법무사 영수증이 들어가게 되겠죠? 법무사 영수증. 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물건을 이제 팔거나 사거나 할 때는 중개 수수료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중개 수수료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중개 수수료는 취득할 때 하고 양도할 때 이 중개 수수료는 다 경비로 인정을 받으실 수가 있네요. 주의사항이 있어요. 취득하고 양도할 때예요. 그러면 임대할 때 예를 들어서 내가 낙찰을 받고 나서 전세를 임대를 줬어요. 임대하면서도 중개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죠. 임대할 때 그거는 중개 수수료 발생은 인정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임대 수수료는 임대에 대한 수수료 요거는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주택에 들어가는 것들이 가장 큰 것들이 요겁니다. 그래서 세시 대항력을 갖춘 임차보증금의 인수에 컨설팅 비용, 세시 확장 보일러, 대수선 비용, 그다음에 취득세, 법무사 영수증, 중개 수수료 영수증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요게 가장 큰 비용 중에 하나가 되겠네요. 자, 그다음에 만약에 유치권이 있다. 그러면 지급 의무가 있는 유치권이 있다. 그러면 지급 의무가 있는 유치권의 인수액이 있다. 그러면 이것도 필요 경비로 넣어줘라.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자, 지급 의무가 있는 유치권의 인수액은 제가 상가에 가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요거 인정을 받으시려면 서류가 필요하실 텐데요.
이 서류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대항력을 갖춘 임차보증금의 인수액, 서류는 경매정보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경매정보지 반드시 필요하고요. 경매정보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임대차 계약서 준비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임차인한테 돈을 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체 확인서, 돈 준 이체 확인서가 있으시면 네, 가능하네요. 자, 그 다음에 컨설팅 계약이 있으면 컨설팅 업체랑 계약서를 쓰셨을 거고요. 그 다음에 돈 준 이체 확인서가 있으면 가능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시 확장 보일러. 요거 중요한데요. 세시 확장 보일러는 2016년도부터는 옛날에는 계약서하고 이체 확인서만 있었으면 됐는데요. 2016년부터는 뭐가 필요하냐면 반드시 세금 계산서가 필요하네요. 세금 계산서에다가 그 다음에 돈 준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이체 확인서 요거까지 같이 끊어주셔야 된다는 것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세시 확장 보일러 대수선 비용까지 같이 하시면 되겠네요. 지급 의무가 있는 유치권의 인수액 요거는 마찬가지 경매정보지가 필요하고요. 정보지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지급 의무가 있는 유치권이라고 했으니까 도급 계약서가 들어가야 될 겁니다. 도급 계약서. 도급 계약서. 그 다음에 돈 준 흔적, 이체 확인서가 들어가야 자, 이렇게 들어가고요. 요거 두 개는 돈 준 흔적이 없어도 되고요. 그냥 영수증만 들어가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수증만 준비하시면 우리가 주택에 대한 필요 경비는 다 챙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주택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보셨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건물, 상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절세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에 대한 것을 공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